관동별곡. 정철이 선조 13년, 즉 1580년에 쓴 가사인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극찬된 작품입니다. 관동별곡이라는 제목은 작품의 배경에서 따왔죠. 지도에 구분된 조선 8도 중 이곳이 바로 관동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령관을 기점으로 그 북쪽은 관북, 서쪽을 관서, 동쪽을 관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관동은 강원도의 속칭인 것입니다. 선조 13년의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의 직책을 제수받고 관동 지방을 순력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순력의 여정과 그에 따른 작자의 소회의 기록입니다. 이 작품은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사대부로서 지니는 유교 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신선을 지향하는 도교 사상입니다. 먼저 사대부 정신은 관료적 기상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겠는데요. 목민관이 지녀야 할 자세와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의 도리를 아우르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임금의 은혜를 송축하는 감군은 임금 곁을 떠나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 나란 일을 염려하는 우국지정, 그리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애민정신과 좋은 정치를 베풀려는 선정에 대한 포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선사상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 살고자 하며 신선의 존재를 믿고 그에 이르기를 바라고 추구하였는데요. 따라서 이 작품에는 신선과 관련된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정철 또한 신선을 지향하던 그 시대 인물 중의 하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선조 13년 2월 1일 정철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다. 조선왕조실록의 선조 수정실록 14권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당시 정철은 탄핵을 당해서 벼슬에서 물러나 전라도 창평에 있었는데요. 이곳은 아버지의 유배지를 따라 떠돌다가 16세부터 정착해서 살았던 그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작품에서 이곳은 중림으로 표현되는데요. 예로부터 대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중림은 대숲, 그러니까 창평을 말하고요. 강호의 병이 깊다는 말은 천석고황 연하고질이라는 고사성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 때 전유함이라는 인물이 왕의 부름에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살았는데 자신의 안부를 묻는 왕에게 신은 샘과 돌이 고항에 든 것처럼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고질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된 말로 자연을 즐기는 성벽이 심해서 마치 고칠 수 없는 병처럼 굳어졌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정철은 이것을 자신의 노래에 끌어온 거죠.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강원도 관찰사의 직책을 맡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여러분도 사극에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바로 감구는 즉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연추문 들이달아 경회남문 바라보며.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문으로 영추문으로도 불립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궁궐에 이렇게 들어와서
근정전에서 임명장을 받았겠죠? 뒤에 경회로도 보이네요. 아무튼 하직을 하고 물러나니, 하직이란 먼 길을 떠나는 신하가 임금께 이별을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옥절, 옥절이란 관직을 받을 때의 증표로 여기서는 아마도 관찰사 행차 깃발 정도를 가리키지 싶네요. 그럼 옥절을 앞에 세운 관찰사 정철이 궁을 나갈 때는 광화문으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건춘문을 이용했을까요? 우리 모두 상상력을 발휘하여 노래에 빠져들어 봅시다. 이제 평구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경기도 양주에 있던 역으로 공적 여행자의 업무를 지원하던 곳이죠. 여기에서 정철은 왕정의 채비를 온전히 갖춥니다. 그리고 흑수로 말을 몰아가죠. 흑수는 여강의 별칭인데요. 여주에 있는 남한강의 줄기입니다. 그러고는 섬강은 어디지? 치악은 여긴데 라고 하는데요. 즉 원주에 왔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섬강은 원주를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이고 치악은 원주를 대표하는 산의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양주 평구역에서 곧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면 쉽게 강원도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아래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강원도의 가명이 원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명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인데요. 오늘날로 치자면 도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원감사 정철의 순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순력이란 관찰사가 관할 지역을 순회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관동별곡 자체가 순력의 여정에 의해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노래를 보겠습니다. 소양강 나린 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지명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작품 속 여정이 춘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양강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원하여 춘천에서 북한강과 합류하기 때문이죠. 북한강은 한강의 지류 가운데 가장 긴 강으로 경기도 양평군의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이 한강은 서울, 즉 당시의 한양 중심부를 관통하는 물줄기로 이곳 한양은 임금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라는 서리적 표현은 임금을 그리는 사대부의 연군 지정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하이샤. 고신거국. 현대의 국어사전에는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가 서울을 떠남이라고 풀이되어 있지만 임금 곁을 떠나 있는 사대부들이 통상 사용하던 관습적 용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발은 우리말로 흰머리라는 뜻인데요. 낱말의 표현적인 의미보다는 나이가 많음을 나타내거나 근심과 걱정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신거국과 연결해서 후자인 근심 걱정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요.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라는 탄식은 임금 곁을 떠나 있으면서도 임금과 나라를 염려하는 화자의 우국지정이 담긴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주의 밤 겨우 세워 북관정에 오르니 철원은 고려시대 동주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철원이며 옛 태봉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밤을 겨우 세웠다는 말은 앞구절과 연결 지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연군지정, 우국지정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는 것일 테죠. 북관정은 여기인데요. 철원의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타워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곳에 올랐더니 삼각산 제일봉이 어쩌면 보일 것도 같습니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한약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의 북간정에 올라서 한양의 삼각산을 운운하는 것은 곧 연군 지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죠. 이제 궁왕, 즉 궁예왕의 대궐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 철원은 궁예가 세운 태봉의 수도였으나 지금은 망국의 역사로만 남았습니다. 인생무상, 인간사가 참으로 덧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까마귀와 까치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 일어난 흥망의 인간사를 오자가 아느냐 모르느냐. 변화무쌍한 인간사와 불변의 자연을 대조함으로써 인간사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고전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학적 기교입니다. 이제 회양 땅입니다. 회양, 예는 예의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름이 마치 같구나. 무엇과 같냐고요?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지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과거 중국 허난성 지역에 회양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었어요. 이곳과 관련된 고사로 와치 회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도 회양을 잘 다스렸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어의 주인공은 급장류라는 인물입니다. 급장류는 중국 한나라 무제 때에 회양의 태수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푼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급장류 풍채를 다시 하니 볼 것인가 라는 설의적 표현은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자신이 조선의 급장류가 되리라는 다짐, 달리 말해 선정을 베풀리라는 화자의 포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화면에 간신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단어는 간사한 신하를 뜻하는 간신과는 구별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말의 장다는 발음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 단어인데요. 임금에게 옳은 말로 간언을 올리는 신하, 즉 충신을 가리킵니다. 고전문학 해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문맥으로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원 감영에서 금강산 문미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볼까요? 지도에서 붉은 칠을 한 곳이 이곳에 언급된 장소인데요. 감영이 있는 원주에서 춘천, 철원, 회양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관찰사의 직무는 관하 각지를 순찰하며 수령의 행적과 민간의 실정 등을 관찰하는 것이었으므로 더 많은 지역을 순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묘를 살펴보고 이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장계를 올리는 기사도 있는데요. 관동별곡에는 영월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지역에서 자신의 소외를 피력할 만한 경우에 그곳을 소재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제부터는 관동별곡 금강산 여정입니다. 자, 금강산으로 고고싱! 영중,
자신이 맡고 있는 관내가 무사,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이 평안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3월입니다. 그러니 이제 금강산을 넘기로 작정합니다.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화천은 회영에 있는 시내의 이름입니다. 이 시내길을 따라가면 풍악, 즉 금강산이 나오죠. 금강산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 계골산 등 부르는 이름이 여럿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3월이었으므로 흔히 금강산이라 말하는 때이겠습니다만 단풍에 풍이 들어간 가을 이름 풍악으로 지칭한 것은 아마도 금강산을 넘는 기쁨을 음악을 뜻하는 풍악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염두에 두고 화자가 의도적인 언어 유희를 작자가 의도적인 언어 유희를 시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극에서 흔히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이런 대사 들어봤죠?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사극에서 높으신 나으리의 행차 장면을 본 적이 있겠죠? 강원도 감찰사라는 직위는 현재 이 강원도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신분입니다. 오늘날의 강원도지사니까요. 따라서 그 행차의 규모가 대단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금강산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관복을 걸쳐 입고 말이나 가마를 타고 금강산을 넘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등산하기에 좋도록 간편복을 차려입고 손수 발걸음을 떼어서 금강산에 올랐다는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석경은 한자어인데요. 우리말로는 돌길입니다. 막대, 즉 지팡이를 짚고 금강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백천동을 지나 만폭동으로 들어갑니다.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에서 만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만폭동은 많은 폭포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만폭동 폭포 사진이에요.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이것은 시각으로 느끼는 폭포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며 무지개처럼 걸려있는 폭포수, 백옥의 빛깔로 반짝이는 용의 꼬리처럼 보이는 폭포수, 그 물줄기가 섞여 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자자하게 울립니다. 마치 우레처럼요. 우레, 요즘 우리가 쓰는 어휘로는 천둥이죠. 천둥 소리처럼 들리던 폭포수를 가까이서 보니 눈이 흩날리는 것 같습니다. 만폭동 폭포를 시각과 청각을 동원하여 복합적으로 그려낸 부분입니다. 이제 금강대로 이동합니다. 금강대는 표운사라는 절의 북쪽에 있는 높은 바위로 학이 둥지를 트고 살았으며 신선이 바둑을 두고 놀았다는 전설을 가져서 사선기반이라 불린 장소입니다. 정철은 이를 전고로 활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 치니. 옛날의 학은 고귀한 자태와 하늘을 나는 모습, 그리고 청청한 울음소리로 인해 신선의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학 앞에 신선선자를 써서 표현한 것이죠. 금강대 꼭대기에는 학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했죠. 그 둥지에 학이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그런데 춘풍, 봄바람이죠. 마치 옥피리 소리, 옥적성 소리를 내면서 봄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에 학이 잠을 깨어 반공으로 날아오르죠. 학은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새인데 마치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듯하다고 호의 현상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고전 시가에는 반공 또는 장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반공은 가볍게 눈을 들면 보이는 바로 앞의 하늘을, 그리고 장공은 고개를 뒤로 젖혀서 올려다보는 높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학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모습이 마치 서호의 옛 주인을 반기는 학의 모습인 듯해서 여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구절은 인포의 전고를 용사한 것이라서 이에 대한 정보가 우선되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인포는 중국 북송시대의 인물로 서호의 은거에 살았던 은일지사입니다. 그는 서호 주변에 오두막을 짓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집 주변에는 매화나무를 심어 가꾸고 또 학을 기르며 살아서 사람들이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자식 삼은 사람이라 하여 매처학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인포를 이 노래에서는 서호 옛주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학이 나를 인포인 듯 반겨주다니, 나를 풍류를 즐기며 초야에 묻혀 정한하게 살아간 인포로 여겨주다니, 에라디야, 얼씨구 좋다가 아닐 수 없죠. 눈 아래로 소향로와 대향로, 산봉우리 이름이에요. 자, 그 봉우리들을 내려다보며 정양사의 젊은 밖에 있는 전망대 진월대에 올랐습니다.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군요. 이 구절 또한 중국 송나라의 문인인 소식, 소동파라고도 합니다. 그의 시 제서린벽을 용사해 온 거예요. 관동별곡은 수많은 전고가 인용되어 쓰인 작품입니다. 따라서 노래에 담긴 참맛을 알려면 우리 또한 그 시대의 지식과 정보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정철. 자, 이런 감탄이 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고 자료는 패들렛에 올려놓은 것 알고 있죠?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하게 되면 다른 작품을 읽어낼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소식은 제서린벽이라는 작품에서 여산의 진면목,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내 몸이 여산에 있기 때문이로다 라고 읊었어요. 그런데 정철은 이것을 비틀어서 여산, 즉 금강산이죠. 금강산의 참모습이 이곳에서 다 보이는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산은 고을 여자를 쓴 산 이름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래요. 그러니까 금강산은 말하자면 조선의 여산이 되는 거죠. 자, 와, 조화옹이. 자, 조화옹은 조물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요. 헌사토 헌사할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나는 것도 같은데 뛰는 것 같기도 해. 우뚝 서 있는 듯해 보이는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 같기도 해. 네,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는 각 봉우리의 신비한 모습에 마냥 찬탄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어떤 봉우리는 활짝 핀 꽃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부용꽃을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부용꽃 보이시죠?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꽃의 대명사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꽃 하면 장미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자, 또 어떤 봉우리는 허연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백옥 보석을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은 동명, 동해바다죠. 바다를 팍 차고 솟아오른 것 같아요. 또 북쪽 하늘에 별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봉우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진월대에서 바라보면 멀리 해금강이라 불리는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그러니 산봉우리가 바다를 팍 차고 나온 것 같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또 눈앞에 망고대와 혈망봉이 보입니다. 망고대는 군봉을 말하는 것으로 옛날 적군을 감시하던 망대여서 망군대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봉과 마주하고 있는 봉이 혈망봉인데요. 봉우리 꼭대기 부분의 암석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 새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화자는 높게 솟은 망고대와 혈망봉을 우러러보며 화자는 지금 망고대나 혈망봉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뚝 솟은 두 봉우리의 장관을 진월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에서 간언을 올리는 신하, 앞에서 간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것 기억하죠? 그 간신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하늘에 치밀어 올라, 즉 하늘 가까이 솟아올라 무슨 말을 하늘에 말하려는 듯한 봉우리, 천만겁, 무궁의 세월이 지나도록 굽힘이 없는 봉우리의 모습에서 임금에게 끝없이 간언, 충언을 올리는 외로운 신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봉우리를 의인화하여 너라고 표현하면서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라고 예찬합니다. 이를 통해 화자, 즉 정철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인 충의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향사의 진월대가 동쪽을 향해 있다면 계심대는 정향사의 서북쪽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이곳 역시 수많은 봉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우선 노래에서는 중향성이 등장합니다.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중향성은 바위들이 수없이 겹겹층층으로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을 둘러친 것 같다고 그 이름이 중향봉이 아니라 중향성이 된 봉우리입니다. 그러니 겹겹이 쌓인 그 바위를 하나하나 세어본다면 금강산 12,000봉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서로운 기운이 그 모든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꼭대기마다 서려 있습니다. 맑거든 좋지나 말든지 좋거든 막지나 말든지 어쩌면 네, 중세국어에서 좋다는 깨끗하다의 의미인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봉우리마다 꼭대기마다 서려 있는 맑으면서도 깨끗한 그 기운을 흩어내서 인걸을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솟구칩니다. 인걸은 지령으로 태어난다. 땅의 신령스러운 기운, 즉 지령이 훌륭한 인물, 인걸을 만든다는 말이죠. 조선시대의 지리서인 이중헌의 택리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나랏일을 염려하여 나라를 떠받칠 인재를 구하는 정철의 우국지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형용도 그지없고 채세도 하도 할샤. 형용은 모습, 채세는 자세를 말합니다. 전자가 다소 정적인 느낌을 준다면 후자는 동적인 느낌을 풍기는 단어죠. 아무튼 각 봉우리의 생김이 끝도 없고 다양하기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천지, 이 세상이 생겨날 때 저절로 그렇게 생겨났으련만 이제 눈앞에 그것을 두고 보니 유정도 유정하시야. 하나하나 조물주가 정성껏 뜻을 담아 만들어 놓은 듯하다네요. 중향성 그 너머로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이 보이네요. 상상두는 맨 꼭대기를 말합니다. 그 높은 곳 올라간 사람 누구실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철의 머릿속에 공자가 떠오릅니다.
동산, 태산 어느 것이 높다던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기 넓은 천하가 어째서 작다는 말인가? 무슨 뜻이지? 여러분에게는 뜬금없어 보이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 노래를 즐겼던 그들은 이 말을 모두 다 알아들었답니다. 이것은 공자의 에피소드와 관련이 있는데요. 공자가 동산에 올라서 노나라가 작음을 아셨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가 작음을 느끼셨대요. 등태소천이라는 성어가 여기에서 만들어졌고 공자의 학문적 경지가 높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자의 절대적 경지를 우리는 호연직이라고 한답니다.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것인가? 저 지위는 비로봉의 높이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자의 학문적 경지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다시 비로봉 얘기로 돌아와서 금강산 최고봉 비로봉을 오를 수 없으니 내려가는 게 뭐가 이상해?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심대에서 내려와 원통굴 가는 길, 즉 좁은 길을 지나 사자봉으로 갑니다. 사자봉 앞에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바위에 물이 고여서 연못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요. 이 연못의 이름은 화룡소입니다. 이곳은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몸을 둘둘 말아서 연못 아래 털을 잡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이 용이 용트림, 즉 몸을 이리저리 뒤척일 때마다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연못의 물이 밤낮으로 흘러넘쳐 창해, 푸른 바다라는 단어잖아요. 곧 동해 바다를 가리키겠죠. 그곳으로 이어진다고, 흘러든다고 합니다. 풍운을 언제 얻어 3.15를 내리려느냐?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흔히 유생이 관료로 출세하는 것을 등용이라고 하는데요. 용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바람과 구름에 잎사인 그림을 여러분도 분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못 보셨다고요? 그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 모습이 비룡 승운입니다. 지금 이 화룡소 대목은 화자인 정철의 관료적 기상이 목민관으로서의 포부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체는 천년노령이고 조건은 풍운을 얻는 것, 행위는 3.15를 내리는 것이며 그 대상은 음해의 이온풀입니다. 즉 목민관이 정철이겠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어서 선정을 베풀어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해내고 싶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노래 속에서 목민관이 선정을 베푸는 것을 3.15를 내리는 것에 빗대고 있는데요. 3.15가 목민관의 선정을 의미하게 된 유래는 중국의 시인 소식이 지은 희우정기라는 작품 속에 있습니다. 3.15는 사흘 동안이나 내리는 비라는 말로 오랜 가뭄 끝에 흡족히 내리는 비니까 음해의 이온풀을 모두 살려낼 수 있죠. 음해의 이온풀, 음은 그늘, 애는 벼랑, 절벽이에요. 그것을 뜻하는 한자고요. 이온은 현대어로 시든으로 풀이합니다. 즉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이라는 말이죠.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바짝 메말라 있죠. 그늘진 낭떠러지 절벽에서 햇빛도 양분도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시들어 있는 풀. 그것은 바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 도탄에 빠진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3.15를 내려서 이렇게 생기 있게 살려내어야겠죠. 목민관으로서의 책무, 즉
경국재민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간은 바로 애민정신이겠죠. 자, 다시 출발. 네. 마하연 절 이름이에요. 묘길상 바위에 새긴 부처상입니다. 이 앞을 지나 앞문제 고갯마루를 넘어가면 네, 외나무 썩은 다리 건너서 불정대에 오르게 되죠. 자, 그 눈앞에 12폭포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벼랑 위에서 12개의 층을 따라 꺾여내려 12폭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폭포랍니다. 천심절벽, 천길 낭떠러지가 판공, 공중에 세워져 있고 거기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는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서 실같이 가닥가닥 풀어서 배, 옷감을 말해요. 배처럼 걸었으니 자, 은하수와 실, 배는 모두 12폭포를 빗댄 보조관념입니다. 폭포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네요. 도경, 그림이 담긴 책이죠. 그 도경에 그려진 12구비가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여럿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12구비 플러스 12구비 플러스 12구비. 네. 이 적선, 자, 적선은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신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을 가리킵니다. 시선으로 일컬어지던 그는 자칭 적선이라고 했대요. 이 이백이 망여산폭포라는 시를 지은 게 있는데요. 제목이 여산폭포를 바라보며이니까 당연히 중국 여산의 폭포가 지닌 아름다움을 그린 작품이랍니다. 정철은 이를 인용해서 이백이 이제 지금 또 있어서 다시 논의하게 되면 여산폭포가 이곳 금강산 12폭포보다 더 낫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라면서 12폭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정대를 지나 이제 화자는 유점사 절로 내려갑니다. 산중을 매양보랴 계속 산속만 보겠는가? 동해로 가자꾸나. 유점사는 동해 쪽에서 보자면 금강산의 가장 아랫자락에 있는 절입니다. 이제 금강산을 다 넘어온 거죠. 남해는 이렇게 생긴 가마예요. 자, 완보 느린 걸음으로 가마꾼의 발을 빌려 유점사 소속의 산역로에 올랐습니다. 영농벽계 반짝거리는 계곡물. 자, 수성제주는 여러 가지 새 울음소리를 말합니다. 눈물을 연상시키는 계곡물과 울고 있는 산새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계곡물과 산새가 화자와 이별하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화자가 금강산을 떠나기 싫은 걸까요? 후자가 진실이겠죠? 따라서 영농벽계와 수성제주는 바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며 금강산을 떠나는 화자의 아쉬움이 표출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정철은 금강산을 다 넘었습니다. 이제 동해로 가볼까요? 관동별곡 동해안 여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선의 행적을 따라가는 길이 되겠네요. 조선시대의 강원도 지도입니다.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9개의 행정구역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길은 신라 사선의 행적이 곳곳에 스며 있는 경로입니다. 사선은 신라시대 전설적인 화랑 4인조를 말하는데요. 그 4명의 이름은 영랑, 슬랑, 남랑, 그리고 안상입니다. 그들은 신라뿐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여러 문인들의 기록에서 최고의 화랑으로 칭송받았고 마치 성지 순례하듯이 사선의 행적을 따라 순례하는 것이
당대인들에게는 버킷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여정을 더듬어 볼까요? 자, 먼저 흑북현입니다. 전기를 떨치니, 자, 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원 관찰사 술력행차라고 쓰여 있네요. 이 전기를 앞세우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관찰사의 술력행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회양에서 금강산 넘으려 할 때 행장을 다 떨치고 라고 했던 말 이해가 되죠? 금강산을 이렇게 넘을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자, 다시 살펴볼게요.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실거리는 듯하고 고각, 붓과 뿔필이, 타악기와 관악기입니다. 이것을 섞어보니 해운, 바다구름이 다 거치는 듯합니다. 명사길에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비스듬히 싣고, 명사, 사는 모래사자인데요. 명이 밝을 명자가 아니거든요. 울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밟을 때마다 소리를 내는 모래를 말해요. 이곳을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요. 자신을 취선, 즉 술 취한 신선에 빗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끝도 없이 신선 타령을 듣게 될 텐데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선처럼 사는 것이 그 시대 사대부의 로망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바다, 동해 바다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꽃밭으로 들어가니 백구가 후두둑 날아오릅니다.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요. 백구야 알지마. 내가 너의 벗인 줄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야? 마음이 흐뭇합니다. 앞서 금강산의 금강대에서 학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와 똑같은 행복감을 맛봅니다. 백구 갈매기죠. 전고에 따르면 백구는 사람의 무심함을 알아보는 존재잖아요. 내 마음속에 기심, 즉 욕심이 있으면 나를 보고 반길 리가 없으니 백구가 나를 반기는 것은 내가 무심의 존재라는 말씀. 다음은 통천군입니다. 금난굴 돌아들어 금난굴은 해안가 절벽에 있는 동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석정에 오르니 배곡루 나문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자, 총석정 그림이에요. 여기가 총석정이고요. 앞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돌기둥이 서 있습니다. 신라 사선이 이곳에서 놀며 경관을 감상하였다고 해서 사선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사진으로도 확인할까요? 이것을 노래에서는 배곡루 남은 기둥 넷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배곡루는 옥황상제의 하늘나라 배곡경에 있는 누대의 이름입니다. 그 누대가 지금 여기 4개의 기둥으로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선봉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어찌나 멋들어지는지 공수, 중국의 전설 속 최고 명장의 이름이죠. 공수의 솜씨인가? 귀부, 귀신 도끼, 신비한 도끼? 그걸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가? 총석정에서 바라본 사선봉의 아름다움을 묘사했습니다. 통천 밑은 고성군입니다. 고성을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삼일포도 고성군에 속하니까 여기에서 저만치 두었다는 고성은 곧 읍내를 말합니다. 삼일포는 신라 사선이 하루를 머물려고 왔다가 그 경치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흘을 머물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호수 북쪽 바위에 사선의 제자들이 새겨놓은 글자가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붉은색을 띠므로 붉을 단자를 써서 단서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 바위에 낙서 보이시죠? 이건 흰색 낙서니까
네, 백서라고 해야겠네요. 자, 요즘에 관광지에 사람들이 낙서해 놓은 것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어쨌든 예나 이제나 자신의 흔적을 남기길 즐기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자, 아무튼 단서는 완연한데 뚜렷한데 사서는 어디에 갔을까? 여기서 사흘을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무는 걸까? 네, 간선군입니다.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을까?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가 앉았던 걸까? 선유담은 사선이 바둑과 장기를 두며 놀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영랑호는 신라 사선들 중에 영랑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영랑이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오랫동안 머문 곳이어서 영랑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성의 명소 청간정과 만경대를 언급하며 네, 패스. 다음은 양양군입니다. 이화 백꽃은 벌써 지고 젖동새 쓸 피울 때 꽃이 지다 새가 울다 라고 하니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소재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품의 전개상 이 구절은 그런 의도나 의미가 개입되지 않은 그저 시간의 경과나 계절을 나타내는 상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낙산의 초입에 이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의 1번 위치예요. 여기에서 2번 위치, 즉 낙산의 동쪽 기슭으로 가면 의상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앉아 일출 해돋이를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상문, 상서로운 구름이 해를 지펴 올린 연기인 것 같고 육룡이 밑에서 받쳐주어. 자, 육룡은 임금의 수레를 가리키는 관용적 단어거든요. 육룡 수레를 타고 해가 떠오른 것 같대요.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 온 세상이 일렁일렁 거리더니 천중 하늘 가운데 짙으니까 호발, 몸에 난 모든 털이죠. 그것을 셀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밝아요. 그런데요, 밝은 해를 보고 있자니 문득 걱정이 앞섭니다.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면 어쩌지? 이것이 바로 분폐일입니다. 이백의 시 등금능 봉황대에서 인용해온 구절이거든요. 이백은 당나라 시인으로 당시 나라가 몹시 어지러운 때였는데 금능에 있는 봉황대에 올라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을 바라보며 뜬 구름이 해를 가렸으니 장안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근심하게 한다 라고 노래했거든요. 어지러운 나라를 염려하는 이백의 무국지정을 노래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정철은 시선, 즉 이백의 별명이죠. 이백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라고 한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해타는 가래와 침을 나타내는 한자이지만 옛 고사에 의해 성현의 고귀한 말씀 혹은 시인의 훌륭한 시 구절 이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답니다. 천지간 장안기별, 즉 굉장한 이야기를 자세히도 표현했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말하자면 이백은 죽고 없지만 그의 시 구절은 살아남아서 후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찬양한 부분입니다. 이제 강릉입니다. 강릉은 원주에 버금가는 도시로 애초에 강원도라는 이름이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붙여진 것이었죠. 자, 사양, 해질녘에 양양에서 강릉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현산이라고 한 것은 옛날의 양양을 현산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입니다. 척축. 현대의 발음으로 읽으면 척축이겠죠? 척축은 철쭉의 한자 이름입니다. 아마도 양양에서 강릉 넘어오는 곳이 철쭉의 군락지였던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해질녘 현산의 철쭉을 이어 밟으며 우계지륜이 강릉의 경포로 내려갑니다. 우계지륜은 녹색의 새 깃털로 덮인 수레를 가리키는데요. 왕후의 수레다 혹은 신선의 수레다 라는 여러 설이 있답니다. 아무튼 멋진 수레를 타고 강릉 경포로 내려오니 심리나 돼 보이는 넓은 호수가 빙환, 얼음처럼 하얀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려서 구김 한 점 없이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장송 커다란 소나무가 우거진 속에요. 상상하세요. 커다란 소나무가 빙 둘러쳐져 있고 그 안으로 거울 같은 호수가 자리해 있습니다. 어찌나 물결이 잔잔한지 호수 바닥의 모래알을 하나하나 셀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곳 경포는 호수 바로 옆이 바다입니다. 고주, 외로운 배라는 말이니 한 척의 배를 가리켜요. 해람, 닻을 풀다, 즉 배를 띄우다. 배를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경포 호수가 넓은데요. 화자가 처음 서 있던 맞은편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갔다는군요. 그리고 그곳에 강문교라 불리는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넘은 곁으로 태양, 즉 넓은 바다, 바로 동해가 거기 펼쳐져 있습니다. 옛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게요. 종용한다, 조용하다 이 기상, 활언한다. 활언은 넓게 트이다라는 뜻이니 우리말로는 드넓다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드넓구나 저 경계. 이도곤, 도곤은 뭐뭐보다 라는 비교격 조사입니다. 이보다 갖춘데 갖춘 곳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강릉의 경포는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전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호수는 잔잔하여 조용한 기상을 느끼게 하고 바다는 드넓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보다 갖춘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라는 표현은 경포가 두 가지 멋들어진 풍광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대상이 주는 감동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경포호를 배경으로 하는 옛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바로 홍장고사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말 선초에 박신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요. 강원도의 관리로 파견 나갔다가 홍장이라는 강릉 기생을 몹시 사랑하게 되었대요. 임기가 차서 떠나게 되자 당시 강릉의 부사였던 조운훌이라는 인물이 경포대에서 송별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홍장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경포호에 놀잇배를 마련하고 늙은 관인 한 사람을 신선처럼 꾸며가지고 홍장과 함께 배에 태웠죠. 그 뒷얘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있었을지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홍장무사는 경포에서 찍은 박신 몰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모두 나중에 막 박장대소하면서 요란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경포호에 얽힌 이야기로는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서 홍장고사를 언사타하리로다, 너무 요란하다고 하겠다 라고 표현한 것이랍니다. 강릉은 자연의 풍광과 더불어 민간의 풍속에 대한 예찬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으시고, 대도호라는 말은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오늘날은 직할시, 광역시, 특례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강릉이 미풍양 속의 고장이라고 칭송하고 있네요. 절요 정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충신이나 효자, 연려 등을 표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붉은 칠을 한 문이거든요. 이 정문이 고을고을마다 벌려져 있으니 이때야말로 태평성세로구나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비옥가봉을 태평성세, 태평성대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풀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옥가봉이라는 말은 중국의 한서 왕망전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군주가 어질고 고명한 시대에는 나라에 현인이 많은 법이니 옛날 요순 시대에는 집집마다 제후에 봉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에서 비롯된 거예요. 즉, 백성들이 모두 다 성인의 덕에 교화되어서 어진 사람이 많게 되었다는 것을 이루는 거죠. 자,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한 켜 더 파고든다면 강릉 예찬인 동시에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 밑은 삼척입니다. 진주관은 삼척의 객관, 호텔로 이해하세요. 죽서로는 이 진주관에 딸린 부속 건물로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서 마치 선계, 신선세계를 느끼게 하는 경지였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보죠. 여기가 바로 죽서로이고 그 아래 흐르는 물이 오십천입니다. 지금 이 사진만으로는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해지는 많은 자료들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답니다. 다시 볼게요. 진주관의 죽서로 앞 오십천을 흐르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태백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 맑은 오십천은 동쪽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것을 보며 화자는 생각하죠. 차라리 이렇게 흘러서 한강의 목멱산에 닿고 싶구나. 목멱산에 닿았으면 좋겠구나. 네, 한강 옆에 있는 그 목멱산은 바로 남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표현 역시 한양을 겨냥하고 있으니 임금을 그리는 연군지정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계라고까지 찬양되는 이곳 삼척의 죽서로에서 정철은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이 갈등은 두 자아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왕명을 수행 중인 공인으로서의 공적 자아와 정철이라는 한 인간이 지닌 사적 자아의 갈등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정철은 지금 강원도 관찰사라는 공무를 수행 중이죠. 이렇게 임금의 일로 다니는 여정을 왕정이라고 합니다. 왕정은 곧 끝이 날 거예요. 임기가 1년이거든요. 그리고 객수도 둘 데 없다. 객수는 나그네로서의 감정입니다. 정철은 지금 고신거국,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예요. 이곳 강원도에서 그는 나그네입니다. 객수는 나그네의 처지가 가져오는 쓸쓸한 시름이므로 정철의 공적 자아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풍경이 무엇을미니? 이곳의 풍경은 싫거나 밉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풍경에서 느끼는 유해도 하도 할샤 많기도 많습니다. 자연의 풍광에서 느끼는 많고도 많은 유해는 사적 자아를 자극합니다. 그러니 왕정의 종료와 객수를 생각하면 돌아가는 게 옳은데 풍경과 마음속 유해를 생각하면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사를 떼어내어 두로 향할까? 아니면 선인을 찾으러 단열에 머물까? 자, 볼게요. 선사는 신선의 배로 알려진 떼배입니다. 그리고 두는 북쪽 방위를 가리키는 이름이죠. 삼척과 그 아래 울지는 예로부터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떼배가 흔히 활용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떼배를 타고 두 북쪽으로 향한다는 말은 임금이 계신 북걸로 갈까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임금의 궁궐을 북걸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이 어느 쪽에 있든지 임금이 계신 곳은 무조건 북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인을 찾으러 단열에 머물까? 선인은 사선을 가리키는 거고 단열은 울진의 선유구를 말합니다. 신선선, 머물다유, 굴굴, 신선이 머문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단열이 이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정철이 죽고 나서 약 80년 정도 후에 태어난 건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유행록이라는 책을 남겼거든요. 그 책 속에 근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을 찾으러 단열에 머물까? 라는 말은 이곳 강원도에 머물고 싶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아무튼 이 부분은 곧 돌아가야 할 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소망과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돌아가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 그로 인한 갈등이 그려진 단락입니다. 두 자의 갈등을 색깔로 구분해 놓았으니 눈여겨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을 사귀며 이제 울진으로 갈 거예요. 이제 울진입니다. 천근을 못 내보아. 천근은 하늘 끝을 말하는데 이것이 기어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망향정에 오릅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 이어지는데 그 하늘의 밖은 무엇인지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 노한 고래에 누가 놀래켰기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가. 거대한 파도가 성난 고래 같습니다. 잔뜩 화가 난 고래가 입으로 바람을 불고 물을 머금어서 뿜어내는 듯합니다. 또 은으로 된 산이 꺾여서, 즉 산사태가 나서 육합에 무너져 내리는 듯 보입니다. 육합은 천지와 사방, 즉 온 세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육면체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5월 장천의 백설은 무슨 일인가?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네요. 음력 5월은 지금은 6, 7월경이니 여름입니다. 여름 하늘에서 흰눈이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인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화자는 망향정에서 풍랑이 이는 동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의 물결을 노한 고래에 그리고 은산에 빗대었고요. 파도의 물보라는 백설에 빗대고 있습니다. 즉 동해의 풍랑을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단락이네요. 잠깐 사이에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망향정의 밤입니다. 적은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자, 밤이 되자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부상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해가 뜨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달이 뜨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동해바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치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코앞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동해의 코앞에서 명어를 기다리니 달이 떴습니다. 요렇게요. 서광, 상서로운 빛 천장이 장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서광이 비치는 듯 하다가 어머나 구름 속으로 달이 숨어버립니다. 아, 이런. 자, 주렴 구슬로 만든 발을 말해요. 그것을 다시 걷고 어깨 계단을 다시 쓸고
달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계명성 샛별이죠. 새벽녘의 동쪽에서 반짝이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다 되어가도록 꼿꼿이 앉아서 달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드디어 명월이 나왔네요.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셨는가? 백년화는 하얀 연꽃을 말해요. 여기에서는 달을 백년화에 빗댄 거라는 것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이리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여기에서 남은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 원래 신하의 역할이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도록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화자의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밑바탕에는 애민 정신이 깔려 있고요. 이것이 바로 관료의 기상이겠죠. 유하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물은 말이, 유하주는 신선이 마시던 술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단락은 200의 시 파주문얼, 풀이하면 술잔 들고 달에게 묻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파주문얼이라는 작품을 용사했어요. 파주문얼 내용에 지금 사람은 옛달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달은 일찍이 옛사람을 비추었으리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뜬 저 달은 옛날의 영웅과 사선의 행적을 다 보았을 것 아니에요? 영웅은 200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 누구인가 물어요. 그들 중 아무라도 만나서 옛날의 기별, 옛 소식 묻자고 하니 선산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자면 오른쪽으로는 산자락을 끼고 왼쪽으로는 바다와 나란히 길이 나 있습니다. 선산, 신선의 산과 동해 사이의 길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술잔 들고 달에게 영웅과 사선의 행방을 물어 그들 중 아무라도 만나서 옛일을 묻고 싶은데 아직도 여정이 끝나지 않아 그럴 수가 없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관동별곡 마지막 여정 평해입니다. 이곳은 월송정이 있는 곳인데요. 송근을 베고 누워 풋잠을 얼핏 뜨니, 네, 월송정은 솔숲 사이에 있고 사선이 지나간 곳이라 하여 월송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에요. 그래서 송근, 즉 소나무 뿌리라는 소재로 월송정이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큰 따옴표로 대화 표시해두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더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상계,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나라요.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의 글자 하나를 어째서 잘못 읽어서 인간에 내려와 우리를 따르느냐? 라고 묻습니다. 황정경은 기독교의 성경, 불교에 있는 불경처럼 도교에서 쓰는 경전인데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천상의 배공로 앞에서 신선들이 황정경을 읽다가 이때 잘못 읽게 되면 인간 세계에 귀양 보내지는 벌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런 신선을 적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꿈에서 신선이 화자에게 너 하늘나라 살던 진선이면서 왜 지금 적선되어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선이 화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근덕 가지 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오. 잠깐 가지 말고 이술 한 잔 먹어봐요. 하면서 북두성, 북두칠성이 국자처럼 생긴 거 아시죠? 그것을 기울여서 창해수, 동해 바닷물입니다.
이게 신선의 술이네요. 창의 술을 잔에 부어 저도 먹고 날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화풍이 습습하여 양액을 축혀드니 구만리 장공에 척이면 난리로다. 화풍은 따뜻한 바람, 습습하다는 바람이 산들산들하다. 양액은 양쪽 겨드랑이, 저기면은 여기저기가 아니고요. 잠깐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서너 잔 술을 마시니 따뜻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온 것처럼 온 몸에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양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축혀들면 잠깐 사이에 구만리 높은 하늘까지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하등선 할 것 같다고요. 몽중의 환과 락, 꿈속의 환상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그려냈습니다. 몽중의 활락 속에서도 화자는 몽민관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술잔을 건넨 신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 온 백성이죠. 수많은 백성.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이 말은 범중엄의 악양무기를 전고로 삼은 것이에요. 선우후락의 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선우후락이라는 말은 세상에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한다 라는 뜻으로 몽민관이 지녀야 할 자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신선은 학을 타고 구공, 아득히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그 신선이 부는 옥피리 소리만이 들리는데 어제의 일인지 그제의 일인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단락은 앞서 삼척의 죽서루 여정에서 드러냈던 화자의 내적 갈등이 극복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갈등한 원인이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와 그것을 던져버린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적 소망에 있었던 만큼 지금 이 부분에서 보이는 선우후락의 자세는 사사로운 일보다 공적인 일을 우선하는 선공후사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할리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신선은 떠나고 나도 잠을 깨보니 눈앞에 깊이도 끝도 알 수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동해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뿐 아니라 천산 만나 온 세상에 명월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흔히 명월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명월의 밝은 달빛은 바로 임금이 내리는 은총, 은혜입니다. 따라서 명월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다는 것은 임금이 온 세상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의 이면에는 임금의 은덕에 대한 칭송과 감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사대부가 자신의 노래에서 이렇게 임금의 은혜를 송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이 노래 또한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관동별곡 그 긴 여정을 돌아왔네요. 노래를 따라 우리가 다녀온 그곳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관동별곡은 원래 유람을 목적으로 한 여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관찰사의 왕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노래이지만 금강산 부분부터는 대체로 풍류라 일컫는 자연에 대한 완상과 사선을 흠모하며 그 행적을 따르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서 일반적인 기행가사의 성격을 띠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작품의 전개는 장소의 이동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펼쳐지고 있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의의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관동별곡은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자가 지닌 자아의 양면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작자는 사대부로서 위정자이며 동시에 한 개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공적 자아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개인적 욕망에 따르는 사적 자아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자의 내면에는 위정자로서의 책무에 대한 인식과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욕구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 속에서 이 두 자아는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작자가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각성하고 선공후사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위정자들이 마음에 새길 교훈입니다. 관동별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